결혼하기 전 확인하세요. 재혼 부부의 90%가 이것 때문에 이혼합니다. 결혼 전에 단 한 가지만 확인했어도 나는 이혼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65세 김성철입니다. 3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했죠.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제가 왜 재혼 후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건 5년 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 말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딸 은지는 결혼해서 분가한 지 오래였고요. 주말에 가끔 안부 전화를 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재혼은 생각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고 나이가 60이 넘으면서 새로운 사람과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런데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해요. 머리로는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슴 한편에서는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운 거예요.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 때가 그랬습니다. 옆자리의 빈 공간이 유독 크게 느껴졌어요. 아내가 생전에 즐겨하던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화분에 물을 주거나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던 모습, 저녁 준비를 하면서 흥얼거리던 노래 소리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게 사라진 집에서 혼자 지내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어요. 남자는 원래 혼자도 잘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군대도 다녀왔고 젊을 때 자취도 해봤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65세의 혼자와 25세의 혼자는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밤이 특히 길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고 뉴스는 우울한 이야기만 나오죠.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안 됐어요.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허전했거든요. 80쯤 되면 정말 막막했어요. 잠자리에 들기엔 너무 이르고 그렇다고 밖에 나갈 곳도 마땅치 않고요. 동네 산책을 나가봐도 혼자 걷는 게 쓸쓸했습니다. 다른 부부들이 손잡고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 더 그랬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평소 담당해주던 젊은 미용사가 없더라고요. 대신 나이 지긋한 여성분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바로 오미숙이었습니다. 오미숙은 차분하고 편안한 분이었어요. 머리를 자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죠.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동네 소식, 그리고 서로의 근황까지 얘기하게 됐어요. 요즘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하기 딱 좋은 계절이에요. 오미숙이 가위질을 하면서 말을 건넸어요. 그 목소리가 참 따뜻했거든요. 오랜만에 듣는 여성의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혼자 산책하기엔 좀 쓸쓸하긴 해요. 제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는데 오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사니까 뭘 해도 심심하더라고요. 오미숙도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는 몇 년 전에 이혼했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이제 제 시간이 생겼어요. 그런데 막상 혼자 있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미숙의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자식들은 다 독립했고 이제 자신만의 시간이 생겼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는 거죠.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은퇴하고 나니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은 없고 남편분은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오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혼자 산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죠. 5년 전에요. 갑자기 뇌출혈로. 아,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오미숙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열렸는지도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 미용실에서 나올 때 기분이 묘하게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혼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오미숙과의 대화가 자꾸 생각났어요. 따뜻한 목소리, 이해해주는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서 살아가는 동질감 같은 것 말이죠. 그 이후로 미용실에 가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났어요. 머리가 그렇게 자주 자랄 리는 없는데 핑계를 만들어서 가게 됐죠. 오미숙과 대화하는 시간이 좋았거든요. 또 오셨네요. 머리가 정말 빨리 자라시나 보네요. 오미숙이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들킨 것 같아서 민망했거든요. 그냥 미용실 오는 게 좋아서요. 솔직하게 말했더니 오미숙이 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오미숙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됐어요. 현실적이고 차분한 성격이라는 것,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비슷하게 혼자 사는 외로움을 잘 이해한다는 것 말이죠. 그런데 그때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오미숙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거죠. 단지 혼자 산다는 것, 차분하고 현실적이라는 것, 그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외로움이란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모든 걸 덮어버린 거죠. 만약 그때, 정말 그때 단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확인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미숙의 삶이 정말로 정리된 상태인지,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지 못했다고 해야겠죠. 외로움이 만든 착각 속에서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착각이 저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오미숙과 자주 만나게 되면서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미용실에서 만나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나중에는 커피 한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죠. 오늘 일 끝나고 시간 괜찮으면 커피 한잔 어때요? 처음 이런 말을 꺼낼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오미숙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차 마시는 것도 좋겠네요. 미용실 근처 조그만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을 때 오미숙을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미용실에서 일할 때의 차분한 모습 그대로였죠. 나이에 비해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저 같은 나이에 이런 자리가 어색하네요. 오미숙이 웃으며 말했을 때 저도 덩달아 웃게 됐어요. 저도 그래요.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여성분과 이렇게 앉아본 게 처음이거든요. 그날부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내와의 추억, 딸 은지 이야기, 그리고 혼자 사는 일상에 대해 얘기했죠. 오미숙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 남편과는 완전히 끝났어요. 성격 차이로 몇 년 전에 이혼했거든요. 오미숙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있었어요. 아픈 기억이겠지만 이미 정리가 된 것처럼 보였죠.
아이들도 다 커서 각자 살아요. 큰아들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작은 딸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요. 이제 각자 자기 삶이 있으니까 엄마한테 의존하지도 않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안심이 됐어요. 복잡한 가족관계나 얽힌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깔끔하게 정리된 삶을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해봤어요. 이 나이에 누가 저 같은 사람을 원하겠어요. 오미숙이 자조적으로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오히려 더 마음이 끌렸어요. 욕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무언가를 바라거나 기대하는 것 같지 않았죠. 저도 재혼은 꿈도 못 꾸죠.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고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오미숙과 만나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2번. 미용실에서 만나는 것도 있었지만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는 경우도 많아졌죠. 오미숙은 정말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걸 차근차근 생각하는 타입이었죠. 돈 관리도 철저했고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계획 없이 살면 안 돼요. 건강 관리도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오미숙의 이런 말이 저에겐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제가 모든 걸 책임졌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줄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도 모르게 오미숙에게 의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미숙에게 물어보게 됐죠. 김성철 씨는 참 순수하세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미숙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 제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딸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는 당황스러웠어요. 아빠 요즘 자주 나가시는 것 같은데 혹시 누구 만나는 거예요? 은지가 주말에 집에 왔을 때 던진 질문이었어요. 숨기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응, 동네 미용실에서 알게 된 분이 계셔. 아빠한테 좋은 분이면 저도 기쁜데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아빠가 얼마나 아세요? 은지의 질문이 예상보다 직설적이었어요. 무슨 말이야? 그분 가족관계라든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빠, 그 사람 삶은 다 본 거예요? 은지의 말에 순간 멈칫했어요. 사실 오미숙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이혼했다는 것, 자녀들이 독립했다는 것, 현실적인 성격이라는 것 정도였죠. 그런 걸 캐묻는 게 예의는 아니지 않겠니? 저는 은지의 질문을 피하려 했어요. 오미숙의 과거를 자세히 묻는 건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서로 믿고 지내는데 굳이 캐물을 필요가 있나 싶었죠. 아빠, 전 아빠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재혼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심스럽게 알아가시라는 거예요. 은지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 걱정을 오해로 받아들였습니다. 딸이 제 재혼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은지야, 아빠도 이제 혼자 살기 힘들어. 평생 혼자 살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빠. 다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은지의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딸이 제 선택을 불신한다고 느꼈죠. 그래서 더욱 오미숙을 감싸게 됐습니다. 오미숙에게 은지의 걱정을 털어놨을 때 오미숙은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당연히 딸이 걱정하죠. 저도 제 아이들이 그러면 이해할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이 오히려 오미숙에 대한 신뢰를 높였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성숙해 보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은지도 이해할 거예요. 지금은 갑작스러워서 그런 거겠죠. 오미숙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은지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일이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몇 개월이 더 지났어요. 오미숙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져 갔고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함께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오미숙이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죠. 재혼에 대한 욕심도 없어 보였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오미숙의 말만 듣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오미숙이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과거가 정말로 정리된 상태인지 그런 건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상대방의 과거를 자세히 묻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여겼거든요. 서로 믿고 지내는데 굳이 캐물을 필요가 있겠나 싶었죠. 하지만 그게 제일 큰 실수였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확인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믿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결혼처럼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할 때는 더욱 그렇죠. 은지의 걱정을 무시한 것도 후회됩니다. 딸이 저를 위해서 한 말이었는데 저는 그걸 간섭으로만 받아들였어요. 나이든 부모의 연애를 반대하는 이기적인 자식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때 만약 은지의 말을 듣고 오미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봤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오미숙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볼 기회라도 가졌다면 말이에요. 그랬다면 나중에 겪게 될 일들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미숙과 결혼을 결정한 건 만난 지 8개월 후였어요.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했고 함께 노후를 보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 나이에 거창한 결혼식은 부담스럽죠. 간단하게 혼인신고만 하면 어떨까요? 오미숙이 먼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저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여겼어요. 과시욕 없이 실속 있게 생각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혼인신고를 하던 날을 지금도 기억해요. 구청에서 서류를 제출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설렘이 있었죠. 오미숙도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요. 이제 정말 부부네요. 오미숙이 말했을 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혼자였던 5년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결혼 전까지는 각자 자기 집에서 살았어요. 가끔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각자의 생활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시기였죠. 그래서 서로의 생활 패턴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오미숙이 제 집으로 이사 온 건 혼인신고 일주일 후였어요. 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하루 만에 정리가 됐죠.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네요. 오미숙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집에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거든요.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밥이 준비되어 있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화를 나눴죠. 혼자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해졌죠. 먼저 아침 시간이 바뀌었어요. 저는 원래 7시에 일어나서 여유롭게 아침을 먹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신문도 보고 라디오도 들으면서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는 거였죠. 너무 늦게 일어나시네요. 이 시간에 일어나면 하루가 다 가버려요. 오미숙이 6시에 저를 깨우기 시작했어요. 아직 어둑한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지만 새 출발이니까 맞춰보자고 생각했죠. 일찍 일어나는 게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맞춰볼게요. 그렇게 말하며 웃어 넘겼지만
사실 아침 시간이 급박해진 느낌이었어요. 여유롭게 신문 보는 시간도 없고 라디오 듣는 시간도 없어졌거든요. 식사 시간도 달라졌어요. 오미숙은 빨리 먹고 치우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답답해 보였나 봐요. 그렇게 천천히 드시면 음식이 다 식어요. 빨리 드세요. 매 끼니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식사가 편하지 않았어요. 음식 맛을 음미할 시간도 없고 마치 군대에서 밥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집안 정리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어요. 저는 어느 정도 어수선한 게 편했거든요. 책상 위에 신문이나 책이 쌓여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고요. 남자들은 정말 정리정돈이 안 되네요. 이렇게 어질러 놓으면 어떻게 살아요? 오미숙은 매일같이 집안 곳곳을 정리했어요. 제가 읽다가 놔둔 책도 책꽂이에 꽂아버리고 소파에 걸쳐둔 옷도 바로 옷장에 넣어버렸죠. 어디에 뭘 놨는지 찾을 수가 없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오미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해진 자리에 놔두시면 찾기 쉽잖아요. 왜 아무데나 놔두세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던 일들이었거든요. 각자 자기 집에서 살 때는 이런 생활 패턴의 차이를 알 수 없었죠. 텔레비전 시청도 문제였어요. 저는 뉴스나 교양 프로그램을 좋아했는데 오미숙은 드라마나 예능을 선호했어요. 이런 딱딱한 프로그램은 재미없어요. 나이 들어서는 좀 즐겁게 살아야죠. 리모컨은 자연스럽게 오미숙이 들게 됐어요.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죠. 가장 힘든 건 일정 관리였어요. 저는 원래 계획 없이 여유롭게 사는 걸 좋아했거든요. 오늘은 산책을 갈까, 내일은 도서관에 갈까, 이런 식으로 그날그날 정하는 게 편했어요. 내일 오후에 마트 가야 하고, 모레는 은행 업무 봐야 하고, 주말에는 청소해야 하고, 오미숙은 일주일 계획을 미리 다 세워놨어요. 제가 따로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이미 다른 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빠요? 제가 물으면 오미숙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나이 들어서는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무계획하게 산다는 비판으로 들렸어요.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바빠진 것 같았거든요. 친구들과의 만남에도 간섭이 시작됐어요. 저는 가끔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나서 술 한잔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였는데 그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술 마시고 들어오면 몸에 안 좋아요. 이 나이에 그런 게 필요해요? 처음에는 건강을 걱정해주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통제하려는 느낌이 들었죠. 한 달에 몇 번 안 만나는데 그것도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오미숙은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나이에 남자가 너무 예민하다. 좋은 말로 해주는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정말 예민하게 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고 넘기려고 했어요. 결혼 초기니까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거니까 조금씩 맞춰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오미숙의 요구에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일찍 일어나는 것도 익숙해지려 했고 빨리 먹는 것도 연습했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결혼 전에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이었거든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아니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관계가 된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오미숙이 제 의견을 묻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어요. 모든 걸 혼자 정하고 저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시기였죠.
우리 집 생활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했어요. 우리 집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저는 손님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단순한 생활 패턴의 차이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오미숙에게는 결혼이 사랑보다는 생활의 편의를 위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활은 오미숙이 주도하는 방식이어야 했던 거죠.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던 모습들이었어요. 만나서 데이트할 때는 이런 면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함께 살기 시작하니까 진짜 모습이 드러난 거였죠. 결혼한 지 2달쯤 됐을 때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 눈에 띈 건 오미숙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원래도 전화를 자주 받는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가 올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서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잠깐만요. 전화를 받자마자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는 거예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낮아지고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통화겠거니 했는데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누구 전화 그렇게 자주 와요? 제가 물어보면 오미숙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옛날 직장 동료요. 별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화들이 대부분 밤늦게 왔어요. 10시, 11시, 심지어 12시가 넘어서도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직장 동료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할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죠. 더 이상했던 건 오미숙의 외출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전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나갈 일이 많아진 거죠. 오늘 오후에 좀 나가야 할 일이 있어요. 어디 가는데요?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저녁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2~3번은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뭔가 지쳐 보였어요. 즐거운 만남이었다면 기분이 좋았을 텐데 표정이 어둡고 피곤해 보였거든요. 오늘 어땠어요? 제가 물으면 항상 같은 대답이었어요. 그냥 그래요. 별일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미숙이 또 전화를 받으러 방으로 들어갔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컸어요.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거실까지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왜 혼자 결정해?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제가 아는 오미숙의 차분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아니야, 내가 직접 가서 얘기할게. 돈 얘기까지 나오니까 더 신경이 쓰였어요. 도대체 누구와 무슨 일로 이런 대화를 하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그 다음 날 오미숙은 아침 일찍부터 나갔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야 해요. 저녁 늦게 올 것 같아요. 서둘러 준비하고 나가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옷도 대충 입고 나가더라고요. 그날 저녁 늦게 돌아온 오미숙은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얼굴도 창백하고 말수도 없었죠. 많이 힘들었나 봐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오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던 일들이었거든요. 오미숙에게 뭔가 숨기는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 후에 왔습니다. 오미숙이 외출한 사이에 집에 남자분이 찾아왔어요. 오미숙 씨 계세요? 4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급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지금 외출 중인데요. 누구신지 박정수라고 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왔는데 박정수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오미숙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연락처 아시면 전화해 보시는 게... 전화 안 받으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좀 기다려도 될까요? 뭔가 절박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거실로 모셨는데 박정수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초조해 하더라고요. 오미숙 씨와는 어떤 사이신지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박정수는 잠깐 멈칫했어요. 아, 오래된 지인이에요. 사업상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사업? 오미숙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나 생각해 봤는데 기억이 안 났어요. 그때 오미숙이 돌아왔어요. 문 열고 들어오다가 거실에 앉아 있는 박정수를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수야, 왜 여기까지 왔어? 정수야? 사업 상대라고 하기엔 너무 친근한 호칭이었어요. 전화 안 받아서 급한 일이라고 했잖아. 박정수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걸 의식해서인지 목소리를 낮춰 말했죠.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오미숙이 박정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15분 정도 후에 혼자 들어왔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누구예요? 그분? 제가 물으니까 오미숙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그 이후로 박정수와 관련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전화는 더 자주 왔고 오미숙의 외출도 늘어났죠. 한 번은 오미숙이 급하게 나가면서 가방을 두고 간 적이 있어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을까봐 가져다 드리려고 했는데 가방이 열려 있더라고요. 안에서 은행 통장이 보였어요. 제가 모르는 통장이었죠. 그리고 그 통장의 거래 내역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큰 돈이 자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거래처 이름이었어요. 박정수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와 있었거든요. 입금도 있고 출금도 있었는데 단순한 지인 사이의 돈거래로 보기엔 액수가 너무 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박정수는 단순한 옛 지인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오미숙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며칠 후 용기를 내서 오미숙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박정수 씨와는 정확히 어떤 사이예요? 오미숙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옛날 사업 파트너였어요. 지금도 가끔 일 관련해서 상의할 일이 있고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요. 당신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건 그런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밤늦게까지 전화하고 돈거래까지 하는 사이를 단순한 사업 파트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오미숙이 저에게 숨겼다는 게 문제였어요. 결혼 전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딸 은지의 말이 생각났어요. 아빠, 그 사람 삶은 다 본 거야? 은지가 걱정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오미숙은 과거를 정리한 게 아니었어요. 박정수와의 관계, 그리고 그와 연결된 여러 문제들을 그대로 끌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저에게는 숨기고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전 남편과는 완전히 끝났다고 했던 말이 거짓말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복잡한 관계는 여전히 진행형이었던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확인해야 했던 건 오미숙의 말이 아니라 오미숙의 실제 삶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현재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박정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오미숙의 삶에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이제 제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였죠. 박정수와의 관계를 알게 된 후 저는 오미숙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돈 문제였어요. 결혼 전에는 각자 자기 돈을 관리했기 때문에 서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몰랐어요. 대략적인 연금 수준이나 저축 정도만 알고 있었죠.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생활비를 어떻게 분담할지 얘기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가계부 정리를 해야겠어요. 오미숙이 어느 날 가계부를 들고 나왔어요. 꼼꼼하게 적혀 있는 내역을 보니까 놀랐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관리비, 식비, 생활용품비까지 모든 게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더라고요. 한 달에 이렇게 들어가네요. 반반씩 내면 될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 제가 혼자 살 때보다 생활비가 많이 늘었어요. 2명이 살면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거였죠. 이거 맞아요? 전에 혼자 살 때는 이렇게 안 나왔는데. 제가 의아해하니까 오미숙이 설명했어요. 혼자 살 때는 대충 사셨잖아요.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죠. 좋은 음식 먹고 집도 깔끔하게 유지하고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가계부를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지출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 미용비는 뭐예요? 제가 미용실 가는 비용이요. 부부가 되었으니까 외모 관리도 해야죠. 통신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제 휴대폰 요금도 포함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오미숙의 개인 지출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생활비라고 해서 반반 나누자는 거였죠. 개인적인 지출은 각자 부담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오미숙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부부가 된 마당에 개인적인 게 어디 있어요? 다 우리 가족 지출이죠. 부부면 당연하다는 논리였어요. 하지만 뭔가 불공평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몇 주 후에 터졌어요. 오미숙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큰딸이 전세금 문제로 고생하고 있어요. 좀 도와줘야겠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3천만 원 정도요. 3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깜짝 놀랐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그 돈을 어디서 구할 건데요? 우리 예금에서 빼면 되죠. 우리 예금?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었어요. 무슨 우리 예금요? 당신 적금하고 제 적금 합치면 충분하잖아요. 급한 일이니까 써야죠. 오미숙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마치 이미 정해진 일인 것처럼 말이죠. 잠깐만요. 제 돈을 왜 당신 딸한테 써야 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당신 딸, 제 딸이 따로 있나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만난 지 1년도 안 된 사람의 자녀를 위해 써야 한다는 게 말이에요. 그래도 갑자기 이런 큰 돈을. 그럼 당신 딸한테 급한 일이 생겨도 제가 모른 척 해야 하나요? 오미숙의 반박에 할 말이 없었어요. 은지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당연히 도와달라고 할 텐데 지금 그걸 거절하는 제가 이기적으로 보였거든요. 결국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빌려준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하지만 오미숙은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빌려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끼리 빌려주고 빌린다고 해요? 그래도 큰 돈인데. 정말 속상하네요. 이래서 재혼이 어렵다는 거구나. 오미숙이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말하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결국 그냥 도와주는 걸로 했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한 달 후에는 작은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고 2달 후에는 오미숙 자신이 투자할 일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때마다 저희 돈에서 빼서 쓰는 게 당연하다는 식이었죠. 이번에는 얼마예요? 이미 지친 목소리로 물으면 오미숙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많지 않아요. 2천만 원 정도. 많지 않다고? 2천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이렇게 계속 쓰면 노후 자금이 떨어져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오미숙은 화를 냈어요. 노후 자금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있다는데. 그래도 계획을 세워서. 계획. 당신은 계산기예요?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가족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더 화나는 건 박정수와 관련된 동거래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보니까 박정수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여러 번 있더라고요. 박정수 씨한테 왜 돈을 빌려줬어요? 급한 일이 있었대요. 곧 갚는다고 했고요. 언제 빌려줬는데요? 결혼하기 전에요. 결혼하기 전? 그럼 그때는 자기 돈이었는데 지금은 왜 우리 돈에서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그럼 박정수 씨가 갚을 돈은 당신이 받아야죠. 무슨 소리예요? 지금 우리 돈이잖아요. 이상한 논리였어요. 빌려줄 때는 자기 돈이었는데 받을 때는 우리 돈이라는 거였죠. 점점 제자리가 없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은 오미숙과 오미숙 가족들을 위해 쓰이고 제 미래 계획은 뒤로 밀리고 제 의견은 무시당하는 거였어요. 당신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오미숙이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뭔가 반대하거나 의견을 내면 이기적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거죠. 가족이 되었으면 마음도 가족이 되어야죠. 당신은 아직도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마음이 좁은 건가, 사랑이 부족한 건가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진정으로 저를 사랑한다면 제 입장이나 제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 줬을 텐데 오미숙은 항상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부부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허탈했어요. 부부라는 이름으로 제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였으니까요. 가장 화가 났던 건 은지 얘기였어요. 오미숙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 은지가 결혼 준비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다른 반응을 보였거든요. 은지는 이미 결혼했잖아요.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당신 딸들 도울 때는 가족이라고 하면서 제 딸은 왜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해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제 아이들은 정말 급한 일이었고 이중잣대였어요. 자기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제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거였죠. 그때 깨달았어요. 오미숙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제 돈과 제 집, 제 안정적인 생활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 저에게 접근했던 거였어요.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꿈도 존중하고 상대방의 미래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데 오미숙은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노후 계획이나 제 행복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돈 문제를 통해서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돈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딸 은지와 오미숙이 정면으로 충돌한 거였죠. 그날은 은지가 오랜만에 집에 놀러 온 날이었어요. 결혼 준비 때문에 바빠서 한동안 못 봤거든요. 저는 딸을 보니까 반가웠는데 오미숙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은지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오미숙이 거실에서 나오면서 대충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차갑고 표정도 별로였어요. 은지도 그걸 눈치챘는지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은지가 결혼 준비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빠 예식장 계약금 문제로 상의할 게 있어요.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1,000만 원 정도 부족해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딸의 결혼식인데 말이죠. 그런데
오미숙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지금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그런 여유가 있을까요? 은지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미숙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죠. 형편이 어려우시다고요? 요즘 여러 가지로 돈 들어갈 일이 많아서요. 오미숙의 말에 은지가 저를 바라봤어요. 설명해달라는 시선이었죠. 아빠, 무슨 일이에요?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오미숙의 자녀들 때문에 돈을 많이 썼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은지를 거짓말로 속일 수도 없었거든요. 그게 요즘 좀 지출이 많아서. 무슨 지출이요? 은지가 구체적으로 묻자 오미숙이 대답했어요. 가족들 급한 일 때문에 좀 도와줄 일이 있었어요. 가족들이요? 제 자녀들 말이에요. 큰딸이 전세금 문제가 있어서 도와줬고, 작은아들도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은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 결혼식은 도와줄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하려는데 오미숙이 또 끼어들었어요. 순서가 있잖아요. 급한 일부터 처리해야죠. 순서요? 제가 급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결혼식은 미룰 수도 있는 거고. 미룬다고요? 은지가 완전히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빠 딸이잖아요. 딸인 건 알지만 이미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이제 독립해서 살아야죠. 오미숙의 말에 은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독립해서 살아야 한다고요? 그럼 당신 자녀들은 왜 계속 도와주세요? 그건 상황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똑같은 자식인데? 제 자녀들은 정말 급한 일이었어요. 제 결혼식은 급한 일이 아니고요. 둘 사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죠. 은지야, 진정하고. 아빠, 이게 말이 돼요? 아빠 돈으로 다른 사람 자식들 도와주고 정작 아빠 딸은 뒷전이라는 거예요? 은지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오미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식이라고요? 사실이잖아요. 당신하고 아빠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가족이라고 해요? 이제 가족이 된 이상 똑같이 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대하자는 거예요? 그럼 저도 똑같이 대해주세요. 은지와 오미숙이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제가 원망스러웠죠. 그때 오미숙이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어차피 당신 자식도 아니잖아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은지의 표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졌고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실수로 한 말이에요. 흥분해서. 오미숙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었거든요. 아빠, 들으셨죠?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는지. 은지가 저를 바라보는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은지야, 당신 자식도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가족에 대한 생각이에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오미숙의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평소에 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게 흥분하는 순간에 튀어나온 거였죠. 미안해, 정말 실수였어. 화가 나서. 오미숙이 사과했지만 은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실수로 그런 말이 나와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나온 거죠.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아빠와 결혼하면서 아빠 가족도 함께 받아들이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은지의 말에 오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빠,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사람한테 저는 그냥 남인가 봐요.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을 때 제 마음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은지야,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아빠가 뭘 잘못하셨어요? 잘못한 건 이 사람이에요. 은지가 오미숙을 째려보며 말했어요. 결혼할 때 아빠 가족도 사랑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빠 돈만 필요했던 거네요.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자기 자식들한테는 수천만 원씩 퍼주면서 아빠 딸한테는 1,000만 원도 아까워해요. 은지의 말이 너무 정확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은지는 집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 이 사람과 사는 게 정말 행복하세요? 아빠가 불쌍해 보여요. 은지가 나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오미숙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더 이상 이 결혼을 지속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오미숙에게 은지는 정말 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돈을 대주는 사람 이상의 의미가 없었던 거죠. 어차피 당신 자식도 아니잖아요.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게 오미숙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은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날 밤 오미숙과 마지막 대화를 했어요. 오늘 한 말 진심이었어요?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진심이 아니야. 그럼 은지를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오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그날 저는 별거를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결혼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랑도 없고 존중도 없는 관계였으니까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오미숙도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서로에게 지친 상태였죠.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까요? 변호사가 물었을 때 저는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 전 재산은 각자 가져가고 결혼 후에 쓴 돈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해요. 사실 결혼 후에 제 돈이 많이 나갔지만 그것까지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빨리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오미숙이 이사 나가던 날을 지금도 기억해요. 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원래 갖고 있던 것들만 가져간 거였죠. 그동안 고마웠어요. 오미숙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수고하셨어요. 짧게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1년 남짓한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오미숙이 나간 첫날 밤 집이 정말 조용했어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 5년 만에 다시 느끼는 적막이었죠. 하지만 그때와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의 적막은 슬프고 외로웠어요.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그리움이 밀려왔거든요. 그런데 오미숙과 이혼한 후의 적막은 달랐어요. 오히려 평안했어요. 첫 주는 좀 어색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군가의 소리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아, 이제 6시에 깨울 사람이 없구나. 7시까지 푹 잤어요.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일어나서 여유롭게 세수하고 천천히 아침을 준비했어요. 신문도 구석구석 읽고 라디오도 들으면서 말이죠.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네. 혼잣말을 하면서 웃음이 났어요. 아침 식사도 제 마음대로 했어요.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없고 메뉴에 간섭하는 사람도 없었죠. 토스트 한 조각에 커피 한 잔, 이렇게 간단하게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집안 정리도 제 방식대로 했어요. 읽다가 만책을 소파에 놔둬도 괜찮았고 옷을 의자에 걸쳐둬도 문제 없었어요. 누가 치우라고 잔소리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깔끔하게 정리하게 됐어요. 저녁 시간이 가장 달랐어요. 오미숙과 살 때는 저녁 시간이 스트레스였거든요. 뭘 먹을지,
어떤 프로그램을 볼지 모든 게 오미숙의 기준에 맞춰야 했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마음껏 볼 수 있었어요. 뉴스도 끝까지 보고 다큐멘터리도 집중해서 볼 수 있었죠. 중간에 재미없다고 채널을 돌려버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던지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자유로워졌어요. 오미숙과 살 때는 술 한잔하고 오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었어요. 성철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친구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도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어두운 표정을 하고 살았나 싶었거든요. 그래, 나도 모르게 그랬나 보네. 결혼 생활이 힘들었구나. 친구들 앞에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다들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오미숙과 살 때는 항상 긴장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뭔가 잘못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 눈치를 봐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항상 있었어요. 이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할까 생각하는 것도 즐거웠고 별 계획 없이 그냥 집에 있는 것도 좋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은지가 집에 왔어요. 이혼 소식을 들었나 보더라고요. 아빠, 괜찮으세요?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오히려 좋아. 정말이에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한데 그게 나쁜 외로움은 아니야. 편한 외로움이랄까. 은지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아빠, 이제야 아빠 얼굴이 편해 보여요. 그래. 네, 그 사람이랑 살 때는 아빠 얼굴이 항상 굳어 있었어요. 뭔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았거든요. 은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표시를 냈나 싶어서요. 그렇게 티가 났구나. 많이 났어요. 그래서 더 걱정했던 거예요. 아빠가 행복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은지와 대화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결혼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것,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는 것 말이요. 아빠, 앞으로 혼자 사실 거예요? 글쎄, 지금으로서는 그럴 생각이야. 혼자 사는 게 나쁘지 않더라. 좋은 분 만나시면 또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할 거야.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을 거고. 며칠 후 우연히 동네에서 오미숙을 만났어요. 어색했지만 인사는 했죠.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박정수 씨랑 다시 만나고 계신다면서요? 소문으로 들은 이야기였어요.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박정수와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나 보네요. 오미숙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확신했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걸 말이에요. 오미숙에게는 처음부터 박정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중간에 끼어든 사람이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더 가벼워졌어요. 후회나 아쉬움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빨리 정리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에 혼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외로움이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구나. 잘못된 사람과 함께 하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훨씬 낫구나. 그날 밤 정말 푹 잤어요.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스트레스 없이 말이에요. 오랜만에 느끼는 깊은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셨어요. 상쾌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느낌이었죠.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네. 혼잣말을 하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65세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것도 그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서입니다. 재혼을 말리는 건 아니에요.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도
충분히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것도 사실이고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결혼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미숙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어요. 전 남편과는 완전히 끝났다는 말도 사실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이혼했으니까 말이죠. 아이들도 다 커서 각자 산다는 것도 맞았고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전 남편과는 끝났지만 박정수와의 관계는 여전히 진행형이었거든요. 자녀들이 각자 살고 있기는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오미숙에게 의존하고 있었고요. 재혼 생각 없다는 말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바뀐 거죠. 안정적인 생활이 필요해지니까 재혼을 고려하게 된 거였어요. 제가 확인했어야 하는 건 오미숙의 말이 아니라 오미숙의 삶이었어요. 현재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들이 어떤 성격인지, 경제적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자녀들과는 실제로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외로움 때문이었어요. 혼자 사는 게 힘드니까 빨리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확인할 여유가 없었어요. 아니,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혹시 문제가 발견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예의라고 착각한 거였어요. 상대방의 과거나 현재 상황을 자세히 묻는 게 무례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서로 믿고 지내는데 굳이 캐물을 필요가 있나 싶었죠. 하지만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결혼은 두 사람의 인생을 합치는 일이거든요. 상대방의 삶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건 기본이에요. 그게 예의가 아니라 필수인 거죠. 세 번째는 딸 은지의 조언을 무시한 거였어요. 은지가 분명히 물어봤거든요. 아빠, 그 사람 삶은 다 본 거야? 하지만 저는 그걸 간섭으로만 받아들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은지의 말이 정말 중요한 조언이었어요. 젊은 세대가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데 주변 사람들의 객관적인 시각을 들어봐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럼 구체적으로 뭘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지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오미숙의 경우에는 박정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을 거예요.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복잡한 관계라는 걸 파악했다면 말이죠. 두 번째로는 경제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좋아요. 서로의 자산, 부채, 수입, 지출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결혼하고 나서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특히 재혼의 경우에는 각자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 더욱 복잡해져요. 누구를 어디까지 도와줄 건지, 그 기준은 뭔지, 이런 걸 미리 정해놔야 해요. 세 번째는 충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는 너무 성급했어요.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했거든요. 최소 1년, 2년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계절을 한 바퀴 돌면서 상대방을 관찰해 보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갈등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걸 봐야 실제 성격을 알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자식들, 친구들, 형제자매들 말이에요. 당사자는 보지 못하는 걸 주변에서는 볼 수 있거든요. 은지가 걱정해 준 것처럼
가족들의 조언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물론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들어보는 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과거를 정리했는지 보는 거예요. 이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등등이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해요. 정리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면 그 정리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오미숙의 경우가 바로 그랬어요. 박정수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경제적 의존 관계, 이런 게 전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관계를, 어떤 삶을 정리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합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다 끝났다, 정리됐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현재 제 생활은 어때요? 혼자 살고 있지만 불안하지 않아요. 처음 아내를 잃었을 때의 그런 막막함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신문 보는 시간이 좋고, 저녁에 혼자 앉아서 책 읽는 시간도 즐거워요. 친구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것도 재미있고요. 은지도 자주 놀러 와요. 결혼 준비를 잘 마쳤고 지금은 행복하게 신혼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안정을 찾으니까 은지도 안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빠, 지금이 제일 좋아 보여요. 은지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로운 건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과 함께 사는 게 더 외로운 거죠. 만약 앞으로 좋은 분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거예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알아간 다음에 결정하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어요. 65세에 새롭게 시작한 이 평온한 일상이 소중하거든요. 여러분도 재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참고해 주세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해요. 감정만으로는 좋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없거든요. 무엇보다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현재 어떤 관계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끌고 살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확인 포인트예요. 그것만 제대로 확인하셔도 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질 거예요. 질 거예요. 질 거예요.